자, 거기 페이지 28페이지 세율의 특례 좀 보세요. 자, 그래서 취득은 실질 취득과 간주 취득이 있었다. 자, 그래서 실질 취득은 다시 한번요. 승계 취득과 원시 취득. 승계 취득은 유상이냐 무상이냐 또는 상속이냐 증여냐 이렇게 나눌 수 있었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옛날에는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있었고, 그죠? 지금 현재 취득세가 있는데, 다시 한번 취득세는 4%, 농지일 때는 3%, 상속일 때는, 농지일 때는, 증여일 때는, 비영리사업자일 때는 2.8%, 원시취득 2.8%, 간주취득 2% 이렇게 돼 있었죠. 자, 그러면 뭐가 문제냐? 자, 뭐가 문제일까? 자, 개정 전에는요.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있었고,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있었는데, 자, 취득세는 비과세가 되는데 등록세만 뭐가 돼요? 과세가 되는 게 있었고, 반대로 취득세만 과세가 되고 등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개정 후에는 뭘로 바뀌어요? 이게 취득세로 바뀌면, 자, 비과세였던 것이 과세랑 합쳐지니까 뭐가 되고? 과세가 되고. 과세가 되는데 얼마 과세가 돼요? 어디에서? 표준세율에서 2% 뺀 걸로 가져가는 거예요. 또는 반대로 당초 취득세만 과세가 되고 등록세가 과세되지 않던 것이 있다면 이때 취득세를 합쳐지면서 여전히 과세가 되는데 2%만 과세가 되겠죠. 아셨죠? 우리가 2%를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취득세 중과 기준세율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것으로만 과세하는 게 있고 중과 세율로만 과세하는 게 있는데 그 역사가 이랬더라는 겁니다. 취득세는 비과세였던 게 등록세만 과세되는 물건이 있었고 취득세만 과세되는 물건이 있었고 아셨죠? 그래서 옛날에 취득세가 비과세되고 등록세만 과세되는 것은 지금 표준세율에서 2%를 뺀 것으로 과세하는 게 있고 2%만 과세되는 게 있더라. 아셨죠? 역사가 이제 이렇게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뭐 있어요? 첫 번째가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가 있었죠.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다.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 그래서 여러분들 자 정리해 볼게요. 자 이런 거예요. A가 B한테 팔았어요. 자 매매를 했습니다. 자 B 취득세 내요 안 내요? 내죠? 몇 프로 내요? 유상취득이는 4%죠. 근데 이 A에게 뭐가 유주가 돼 있어요? 환매 특약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환매 기간 내에 뭐의 환매가 있어요? A의 환매가 있어요. 그럼 다시 어떻게 와요? B에서 A로 오겠죠. 자, A 취득세 내요 안 내요? 낸다는 겁니다. 몇 프로 내요? 몇 프로에서? 4%에서 2%를 뺀 것으로 내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 그림 맞다 틀리다? 틀리다. 틀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기억본을 보시면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에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환매 기간 내에 환매를 했으면 자,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매도자는 환매했을 때 2% 내면 돼요.
근데 매수자는요 이미 4% 냈잖아요. 그랬을 때 A가 환매가 되거든, A의 환매가 있거든. 이때 다시 뭐 하면 돼요? 2% 이제 환급 받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요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게 왜 그럴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환매라는 제도가 왜 있겠어요? 아니 왜 환매, 아니 팔아놓고 왜 환매 특약을 맺고 있지? 왜 다시 사올 수 있지? 그렇죠. 돈이 필요하죠. 자, 그런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돈이 필요하면 저당권의 방식으로 하면 되잖아요. 저당권 설정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저당권은요, 좀 이따 배우겠지만 등록면허세가 0.2% 내거든요. 근데 지금 환매로 하면 2%나 내야 되잖아요. 세금이 10배나 높다고. 저당권 등록 신청하면 0.2%만 내면 돼, 세율이. 근데 환매 방식으로 하면 몇 프로예요? 2%야. 0.2%만 내면 될 걸 2%씩이나 내면서 왜 환매 특약을 맺냐고. 아셨죠?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자, 우리나라의 어떤 법정 최고 이자율이 24%에서 이제는 20%로 줄어든답니다. 아셨죠? 그런데 사채업자들이 최고 이자율 20% 갖고는 명목을 유지를 못한대요. 대손이 많아가지고. 아셨죠? 그거는 사채업자들 입장에서는 이자를 더 많이 받아야 되거든. 근데 법정 최고 이자율이 20% 정해져 있으니까 그 상한선을 이자로 받는 것은 힘들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환매 방식으로 함으로써 그로 인한 매매 차익을 더 실현시키면 또는 그로 인한 수수료를 더 많이 받으면 그 법정 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받을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제 말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환매 방식은 양도담보도 마찬가지인데 환매나 이런 양도담보 방식은 사채업자들이 고안한 그런 제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환매 방식은 실제 매매가 아니야. 이건 하나의 담보 제도라고. 그러니까는 실제 이전이 아니니까 뭐는 안 내도 되는 거야. 취득세는 담보로 제공한 것이지 매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취득세는 안 내도 돼. 하지만 뭐는 내야 돼? 등록세는 내야 돼. 그러니까 몇 프로 뺀 걸로? 2%뺀 걸로 내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런 환매나 양도담보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세금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저당권의 방식이면 0.2%만 내면 될 걸 환매 방식이나 양도담보 방식으로 하면 2%나 4%를 왔다 갔다 2% 4%를 더 내야 되는데 누가 이런 환매 방식으로 하겠냐는 겁니다. 제 말 이해하셨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환매 등기를 병하는 부동산의 매매 보니까 이거는 담보로 제공한 거야. 그래서 실질 취득이 아니지. 실질 취득이 아니지만 등록세는 내야 되니까 몇 프로 뺀 걸로 내라. 2%뺀 걸로 내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두 번째. 또 뭐가 있어요? 상속 중 1가구 1주택과 뭐가 있어요? 작용? 상속 중 1가구 1주택과 작용 농지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속 중 1가구 1주택이 몇 프로예요? 원래는 2.8%인데 몇 프로 내라? 2%뺀 걸로 내라. 0.8% 내야 되죠. 작용 농지도 어떻게 돼요? 2.3%인데 몇 프로 빼요? 2% 빼서 0.3%만 내면 되겠죠. 세 번째, 뭐가 있어요? 법인의 합병 및 공유물의 분할이 있죠? 몇 프로예요? 2.3%에서 2% 빼면 0.3% 내야 되겠죠. 아셨죠? 자, 그러면 볼게요. 디귿하고 니을 지나왔어요. 자, 질문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공유물 분할 시 표준세율은 몇 프로인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공유물의 분할 시 아까 2.3%였는데 맞죠? 그러면 2.3%가 답이에요? 0.3%가 답이에요? 2.3. 왜? 표준세율을 물어봤으니까. 아셨죠? 그럼 너는 뭐야? 적용되는 세율이란 말이에요. 얘는 표준세율이고 얘는 적용되는 세율. 아셨죠? 세율의 특례가 적용되는 거다. 이렇게 좀
그러니까 세율의 문제가 나오거든 반드시 표준 세율로 물어보는 것인지 적용되는 세율로 물어보는 것인지를 반드시 구분을 하셔야 된다. 아셨죠? 상속 중 1가구 1주택에 대한 표준 세율은 2.8%야. 아셨죠? 다만 그게 1가구 1주택으로서 세율의 특례가 적용되면 몇 프로가 된다? 2% 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공유물의 분할도 결국은 내 거 내가 찾아오는 거잖아요. 내 거 내가 찾아오니까 뭐 안 내도 돼. 취득세는 안 내도 되지만 뭐는 내야 된다. 등록세는 내야 된단 말이지. 아셨죠? 이렇게. 다만 이때 공유물의 분할은 단순 분할을 말하겠죠. 지분의 변동이 있으면 안 되겠죠. 증가된 자는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상취득이면 4%를 적용이 되겠지. 아셨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건축물의 이전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 건물의 이전입니다. 그 다음에 비읍 보니까 뭐가 있어요? 재산권의 분할. 이혼시 재산권의 분할의 경우에도. 여러분들 재산권 분할로 인해 취득하면 취득 시기 언제였지? 재산권 분할로 인한 취득 시기는 등기일이었죠. 선등기이거나 재산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일 때는 등기 취득이 인정됐다. 그때 세율은 몇 프로다? 2% 뺀 거다라는 겁니다. 그럼 실제 적용되는 세율은 얼마일까? 여러분들 재산권 분할로 인해 적용되는 세율은 유상취득이 아니잖아요. 원래는 3.5%에서 증여취득으로서 거기서 2% 뺀 걸로 실제로는 적용합니다.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어떻게 되죠? 2%만 과세하는 게 있죠? 자, 거기 1%만 과세되는 거 기억부터 디귿까지 합쳐보세요. 기억부터 디귿까지 뭉쳐보시면 이거 뭐예요? 간주취득. 그래서 기억부터 디귿까지 무슨 취득이다? 간주취득. 네, 간주취득이 2%다라고 했던 게 여기 있었네. 그렇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니을, 미음번 보니까 뭐 있어요? 시설, 대여 물건 있죠? 니을, 미음 합쳐서 시설, 대여 물건이다. 자, 묘지 한번 볼까요? 자, 묘지는 취득세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과세라니까? 몇 프로? 2% 과세예요. 아셨죠? 왜 그러겠어요? 왜? 등록 면허세가 비과세가 되니까. 묘지는 취득세만 내면 되는 거라고. 등록 면허세가 비과세니까. 그럼 재산세는 어떻게 될 거냐? 나중에 또 공부하겠지만 재산세는요. 원칙은 비과세. 재산세는 원칙은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외적으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법인 묘지용은 나중에 배울 거 이거 뭐가 되느냐? 별도 합산 과세가 된다. 아셨죠? 그렇지. 뭐 또 나올 거예요. 또 계속 적을 거니까 먼저 정리해 주시고. 자, 임시형 건축물인데 몇 년 초과하지 않으면 1년 초과를 하지 않으면 원칙은 뭐가 되고 원칙은 비과세가 되죠. 하지만 1년 초과하지 않더라도 이것이 사치성 재산이면 뭐가 된다? 과세가 된다. 사치성 재산이면 과세가 돼요. 그럼 몇 년 초과하면? 1년 초과하면 과세가 되는데 몇 프로만? 2%만 과세가 된다. 왜?
임시용 건축물은 등기 대상이 아니니까. 아셨죠? 임시용 건축물은 등기 대상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페이지 29페이지 보니까 취득세 중과세 되는 게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도 여기서 했어야 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취득세 중과세가 몇 배짜리가 있고 4배짜리가 있고 2배짜리가 있더라. 아셨죠? 4배짜리와 2배짜리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자, 4배짜리가 뭐가 있지? 사치성 재산. 두 번째, 법인의 주택의 법인주택의 취득. 세 번째는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3주택. 그 다음에 조정대상지역 내 외에서는 4주택. 그 다음에 주택의 증여 취득인데 주택의 증여 취득이 4배 중과되려면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3억 이상의 주택이 된다. 자, 이에 비해서 2배 중과되는 거 뭐 있어요? 과밀, 억제 권역 내 공장의 신설, 증설, 법인의 본점용 부동산 취득이 있었고 또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는 2주택, 조정대상 지역 외에서는 3주택. 아셨죠? 그래서 4배짜리 중과세와 2배짜리 중과세 이렇게 그 정도만 구분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사치성 재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사치성 재산의 종류가 뭐가 있어요? 별, 골, 오, 선, 주, 별골, 오선주가 있습니다. 사치성 재산. 그래서 자, 우리 시험에서는요, 이 별장의 개념이 나온다면 주로 나왔었어요. 별장의 개념이 주로. 그래서 별장 보시면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예? 그래서 늘자 주거용인데 이때 주거용 공부상 말합니까? 사실상 말합니까? 이때 주거용의 판단은 사실상 용도로 판단하는 것이지 공부상 용도로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 부속 토지를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죠. 네. 자, 핵심에 보시면 특히 토지일 때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은 바닥 면적이 몇 배다? 10배. 여러분들 공식이 세법에서 공식처럼 적용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세율이 2개 이상일 때는 높은 세율. 아셨죠?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은 바닥 면적의 10배. 이거는 공식처럼 외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별장 볼게요. 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별장, 골프장, 고급시대, 고급오락장 또는 고급선박을 2명 이상 구분하여 취득하거나 1명 또는 여러 명이 시차를 두고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도 각각 뭐 한다? 중과세한다. 이건 당연한 얘기겠죠. 여러분들 제가 별장을 사는데 별장 건물은 제 이름으로 토지는 와이프 이름으로 하면 각각 중과세 적용해야 되겠죠.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고. 그렇죠? 이렇게. 특히 3번에 보니까 여러분들 오피스텔 있죠. 자, 이 오피스텔이 주거용이다. 그럼 이건 뭘로 본다? 에이? 늘 주거용이라면 수익으로 봐야 되겠죠? 주거용이 아니야. 그럼 이것이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이건 뭘로 본다? 사무실로 봐야 되겠죠? 근데 주거용도 아니고 사업장으로도 사용하지 않으면 이거 뭘로 볼 수 있다? 별장으로 볼 수 있다. 그럼 또 우리가 생각하는 별장은 적어도 공기 좋고 산 좋고 물 좋은 데 있어야 별장인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양평 정도는 가야 별장이라고 하지 않았죠? 예. 그래서 하지만 도심 내에 있어도 이런 오피스텔도 별장이 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과세된 사례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이게 현실적으로 시험용이지. 자, 4번에 보시면
임차인이 주택을 임차하여 별장으로 사용 시에는 건물주에게 뭐한다? 중과세한다. 그가 누구니까? 주체구조부 취득자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정 규모 미만의 농가주택은 별장에서 뭐한다? 제외한다. 자, 이런 게 흔히 말하는 주말 체험 농장 있지 않습니까? 이런 주말 체험 농장, 그게 웰빙이거든요. 그러니까 웰빙 바람을 타면서 주말 체험 농장이 각광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취득하는 농가주택, 이거를 별장으로 볼 거냐의 문제가 있었죠. 이거 별장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죠? 이런 얘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되겠다. 규모까지는 기억하지 않았을 때. 자, 골프장인데 여러분들, 골프장은 회원제여야 돼요. 회원제. 회원제 골프장이어야 되고요. 토지와 건물, 그 토지상의 임목을 말하는 겁니다. 다만 여기다 묶어두실래요? 근데 이 골프장은 회원제 하네요. 대중제 안 된다는 거예요. 퍼블릭 같은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뭐가 된다? 이 골프장은 승계취득이 하나는 거예요. 즉 원시취득은 일반 과세입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제 꿈 중에 하나가 골프 회원권 갖는 건데 이번 생엔 틀린 것 같고. 자, 어찌됐건 여러분들 골프 회원권이 아니라 골프장인 거예요. 골프 회원권도 취득세 대상이지만 골프 회원권을 중과 대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아셨죠? 그거 좀 헷갈리면 안 되고. 이렇게. 자, 고급주택이에요. 고급주택. 여러분들 고급주택의 요건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이 고급주택의 요건을 외우지는 마세요. 필요 없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역대적으로 고급주택의 요건을 물어보는 해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15회 때 한번 물어봤다. 그때가 최고 어려웠을 때, 응? 고급주택의 요건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는데 굳이 이런 것까지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거기 1번에 보시면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뭐 했다면 용도 변경 공사에 착공하는 경우는 뭐 한다? 제외한다. 자,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고급주택 취득 후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에 주택이 아니거나 또는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용도 변경 공사에 뭐 하게 되면 착공 시에는 뭐 하지 않겠다고요? 중과세 하지 않겠다. 근데 60일이 중요하고요. 착공 자, 정리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주택이 아닌 용도는 알겠는데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다라고 하는 말이 뭘까? 뭐 중요한 건 아닌데요. 거기 여러분들 단독주택에 보면 요건에 보시면 승강기나 풀장 중 한 개 이상 설치가 되어 있는 거 이거 고급주택을 본다는 거죠. 다 쓰러져가는 판잣집 앞에 풀장 있어. 고급주택이라고요? 아니라고요? 고급주택이라고요. 아셨죠? 그럼 이것을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된다? 고급주택 저 풀장을 메꾸면 되는 거지. 그럼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가 되는 거잖아요.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잠깐 보면
공동주택일 땐 단층일 땐 245, 복층일 땐 274거든요. 자, 이건 전용 면적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74면 몇 평형이에요? 네? 75평. 75평이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분양평수로 몇 평 정도 될 것 같아요? 100평 정도 되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방배동에 반포에 가시면 방배동 이런 데 가시면 이제 고급 빌라 있지 않습니까? 빌라촌. 연예인들 많이 사는 그런 빌라촌 있잖아요. 저도 이제 초대를 한번 받아서 가봤는데 100평이래요. 방 안에 방이 또 있고 그렇더라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런데 고급 주택이냐고 물어봤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전용 면적이 244야. 아셨죠? 이게. 여러분들 제가 하는 말이 뭐냐면 어떤 바보 같은 건축사가 집을 짓는데 사치성 재산이 될 수 있도록 집을 짓겠냐는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는 이 고급 주택이 되는 이런 주택들은 흔히 말하는 뭐 이건희가 사는 주택이 정도만 돼야지 고급 주택이 될 수 있겠지. 현실적으로 이런 고급 주택이 될 가능성은 적단 말입니다.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요건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현실적으로 고급 주택을 지어서 그 취득세를 4배까지 중과세 되면서 낼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는 말이죠. 이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겸용주택은 주택분만 주택으로 보면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겸용주택을 샀어. 응? 상가주택을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택만 주택으로 보겠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상가는 4%고 주택은 1에서 3%가 적용되겠지.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근데 여러분들 이 상가주택이 만약에 조정대상 지역에 있어.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2주택이라고 한다면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2배가 중과사가 되겠지.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겸용주택은 주택만 주택으로 본다. 그런 뜻이고, 만약에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뭘로 본다? 1, 9의 건물로 본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자, 겸용주택은 어떻게 본다고요? 주택만 주택으로 보고요. 다가구 주택은 어떻게 되지? 여러분들 다가구 주택은 건축법에서 뭐예요? 얘는 단독이죠? 그럼 취득세에서는요? 단독으로 보는 게 유리해요? 공동으로 보는 게 유리해요? 왜요? 취득세가 6억 이하는 1%, 6억 초과 9억 이하는 1에서 3%, 맞죠? 9억 초과는 3%니까. 이런 다가구 주택을 취득세에서는 단독으로 보는 게 유리하다, 공동으로 보는 게 유리하다? 공동으로 보는 게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도 보시면 되겠다. 그러면 거기 31페이지 보시면 뭐 과밀억제권 내 공장 신설 증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넘어갑니다. 자, 필요 없어요. 과밀억제권 있는 공장 신설 증설은 그냥 실적 문제가 나오면 그때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세율의 적용 볼게요. 페이지 32페이지입니다. 세율의 적용.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몇 년 이내에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어느 한 해 될 때는 중과세를 적용한 취득세를 뭐한다? 추징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추징에다가 표시해 주세요. 추징한다. 추징에 있어서 좀 이따 설명하고요. 자,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공장 신설 또는 증설의 경우에 사업용 과세물권의 소유자와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한 자가 다를 때는 누구한테 중과세한다? 소유자한테 중과세한다. 과세 대상 물건의 소유자한테 중과세한다는 것이고요. 5번에 보시면 같은 취득 물건에 대해서 둘 이상의 세를 떼는 그 중에 어떤 세를 적용한다?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그래서 핵심 두 가지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여기서 포인트는 우리가 사치성 자산에 대한 뭐를 공부했어요? 중과세를 공부했어요. 여러분들, 사치성 자산에 있어서 중과세가 문제가 나오면 그 중과세의 구체적 내용이 나오기보다는 4배로 할 거냐 2배로 할 거냐 요것만 구분하는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아셨죠? 그거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취득세 부가와 징수입니다. 취득세 부가와 징수. 그래서 자, 첫 번째 납세지예요. 오늘 납세지 문제가 30년 동안 30번이 나왔어요. 아셨죠? 납세지 문제는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한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규모는 아니고 종합 문제 중에서 한 문장으로 출제가 될 건데 이 납세지가 답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재산세 납세지는 어디가 된다? 물건 소재지가 되고 입에서 양도소득세나 종부세, 그 다음에 지방 소득세 납세지는 어디가 된다? 주소재가 된다. 그렇죠? 자, 납부 방법은 원칙은 무슨 방법이에요? 신고 납부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들 개정 전에는 뭐였어요? 취득세하고 등록세로 나눠서 냈잖아요.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며칠? 30일 이내에 냈었고요. 등록세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냈더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서 이게 개정 후에는 어떻게 바뀌었어요? 개정 후에는 이게 취득세로 합쳐졌잖아요. 이게 취득세로 합쳐지면서 자, 일반적인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며칠 이내다? 60일 이내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뭐로 인할 때는 상속으로 인할 때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부터 개시일부터 6개월이 아니라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부터 6개월이 내였죠. 아셨죠? 이렇게. 자, 혹시 여러분들 우리 한번 기억해 볼래요? 부담보 증여라고 하는 거 기억나시죠? 네. 갑이 을에게 부담보 증여를 하는데 시가 5억이고 채무가 3억이었대요. 그러면 이때 순수 증여가 되는 것은 몇 억? 2억. 채무 감소가 되는 것은 3억. 그럼 2억에 대해서 뭐 내야 되고? 증여세 내야 되고 채무 감소되는 것에 대해서는 양도 소득세를 냈어야 되겠죠. 이때 제척기간이 얼마였다? 증여세 제척기간은 10년, 무신고 15년, 사기 될 때는 15년. 맞죠? 근데 양도세 제척기간은 보통 5년, 무신고 7년, 사기 될 때는 10년이나 증여세와 함께 신고하는 이런 부담보 증시 양도세 제척기간은 10년, 15년으로 가더라.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때 증여세 신고기간은 언제였지? 증여세 신고기간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몇 월? 3개월. 증여세는 3개월이었죠. 그럼 양도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나. 다만 양도세는 원래 2개월이 맞지만 부담부 증여 시 증여세와 함께 신고하는 양도세만큼은 3개월로 간다라는 거잖아요. 기억나시죠? 대답은 잘해.
자, 그러면 을의 취득세를 공부해 보자고요. 자, 을은 취득가액이 얼마예요? 취득가액이 5억. 말로 해보세요. 채무인수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다. 그럼 세율은? 세율은 2억은 3.5%. 3억에 대해서는 4%가 적용되는 거죠. 아셨죠? 그러면 신고기한이 언제예요? 응? 예? (60일) 이내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상속세는 6개월, 증여세는 3개월이나. 아셨죠? 상속이나 증여로 인한 취득세는 상속일 때는 6개월이 맞지만 증여로 인한 취득세 신고는 3개월이 아니라 60일이다. 제 말 이해하셨어요? 요약 한번 해볼까? 상속이 되고 뭐가 되면? 증여가 되면 뭐 내야 돼요? 상속세 내고 취득세 내고. 증여가 되면 증여세 내고 취득세도 내야 되겠죠. 그럼 상속일 때는 몇 개월? 6개월. 그로 인한 취득세도 몇 개월? 6개월. 이게 같단 말이에요. 네? 근데 증여로 인한 일 때는 증여세는 몇 개월? 3개월이지만 증여로 인한 취득세는 60일. 같지 않단 말이지. 아셨죠?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취득세는 상속이 아닌 이상은 무조건 며칠이다? 60일. 응? 상속이 아닌 이상은 무조건 60일이야. 증여를 포함한 60일이다. 신축도 60일이고. 아셨죠? 이렇게. 상속일 때만 6개월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거기 4번에 보시면, 그런데 이 재산이 뭐가 필요한 재산이라면? 등기, 등록이 필요한 재산이면 언제 전까지다? 등기, 등록 전까지다. 등기, 등록 전까지. 아셨죠? 여러분들 실제로 10년 이전에 집을 사보신 분하고 지금 집을 사보신 분은 확연하게 느낄 텐데, 옛날에는 물건을, 부동산을 취득하면 등기하기 전에 반 내고 등기하고 나서 30일 내에 반 내고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취득하면 60일이라는 말로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돼요? 등기하기 전까지 다 내야 되는 거라고. 아셨죠? 그래서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이 대부분 다 등기 등록을 해야 되는 물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할 때?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다 내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러니까 60일이고 6월이고 막 되게 연장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언제까지 내라?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내라.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가 발생했어요? 추징 사유가 발생했죠. 근데 그 추징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옆에 페이지 32페이지 동그라미 1번에 있었던 문장이잖아요. 거기 추징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아까 동그라미 쳤던 거 기억나시죠? 추징되는 이유가 처음에는 뭐였어요? 처음에는 비과세였다가 뭐가 되거나 과세가 되거나, 처음에는 일반 과세였다가 이게 뭐가 되거나 중과세가 되거나,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죠. 자, 여러분들 처음에는 비과세였는데 나중에 과세되는 경우가 뭐가 있어요? 임시용 건축물이 1년 초과하면 과세잖아요. 그러니까 1년 초과까지는 비과세였다가 1년 초과하면 과세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일반 과세였다가 중과세 된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일반 과세였다가 중과세 된 게 언제 있어요? 아까 주택을 취득했는데 임차인이 이걸 별장으로 사면 중과세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해하셨죠? 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때는 언제부터? 사유 발생일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 무슨 납부해라? 신고 납부해라. 아이고, 여러분들 거기 좀 잘못된다. 자, 뭐냐면 여러분들 이게 만약에 그렇다면 이때 중과세 적용 세액에서 빼야 되겠죠. 뭐를 빼야 돼요? 이미 납부한 세금을 빼야 되겠죠. 이미 납부한 세금에 가산세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가산세는 제외한다. 아셨죠? 자, 보세요. 자, 당초 취득세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되었었어요. 그럼 취득세는 100원이에요? 120원이에요? 예? 우리가 취득세를 부르면 100원이라고 불러요? 120원이라고 불러요? 120원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산세는요, 당해 세목에 포함하는 거예요. 가산세라는 세목이 있어요, 없어요? 가산세라는 세목이 존재하진 않아. 근데 가산세는 존재해요, 존재하잖아요. 가산세는 존재하는데 가산세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는 취득세라고 부르는 거고, 등록면허세에 대한 가산세는 등록면허세라고 부르는 것이지, 가산세의 금액은 존재하지만 가산세라는 세목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가산세는 원칙적으로 당해 세목에 뭐한다? 포함한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이게 차후에 중과세 대상이 되었어요. 그랬을 때 이때 발생되는 산출세액이 500원이라면 이때 추가 납부세금 얼마를 납부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500에서 120원을 빼는 거냐, 그럼 380원만 내면 되느냐. 즉 여기에 이게 이미 납부한 세금이잖아요. 이 이미 납부한 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할 거냐, 아니면 500에서 100원만 뺀 나머지 400원을 납부하게 될 거냐. 즉 가산세를 뭐 한 거예요?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을 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해하셨죠? 그러면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해야 돼요? 제외한 금액으로 해야 돼요? 제외한 금액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얼마 납부하게 된 거지? 520원을 납부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추가 납부를 하게 된다면 500원을 납부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제외해버리면 빼버리면 이때는 당초 잘못한 것에 따른 이 벌이 치유가 돼버린다고. 가산세 효과가 남아있으려면, 당초 잘못한 것에 대한 벌이 남아있으려면 이미 납부한 세금에 가산세는 뭐한 금액으로 해야 된다? 제외한 금액으로 해야 된다라는, 당연히 그렇다는 거죠. 제 말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추징이 발생할 수 있죠. 추징 사유가 생길 수 있어. 그 추징 사유가 뭔데? 처음에는 비과세였다가 나중에 과세가 되거나, 처음에는 일반 과세였다가 중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라? 사유 발생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해야 된다. 근데 추징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언뜻 보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의미처럼 보여지지만 지방세법에서의 추징의 방법은 고통징수가 아니라 무슨 방법이다? 신고납부 방식이다. 이게 포인트라고. 다만 이때 추가로 납부할 세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중과세 적용해서 이미 납부한 세금은 빼야 되겠죠. 그때 그 이미 납부한 세금에는 가산세를 포함한다, 제외한다?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을 빼야 된다. 아셨죠? 그래야 가산세 효과가 그대로 남아있을 거란 말이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다. 자, 또 하나 보세요. 그러면 예외적으로 무슨 납부하지 않았어요? 신고 납부를 안 했으면 뭐 해야 돼요? 보통 징수죠. 보통 징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통 징수는 고지서에 의한 납부를 말하는 거겠죠? 고지서에 의한 납부를 말한다. 이렇게.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자,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가산세가 있어야 되겠죠? 자, 가산세는요. 원칙적으로 무슨 가산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아니 그냥 납부 불성실 가산세로 바꿔야 되겠죠? 또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무신고는 몇 프로? 무신고는 20%, 과소신고는 10%, 사기 등일 때는 40%죠. 납부 부정가세는 일수 곱하기 10만분의 25죠. 여러분들 밑에 3% 가산세와 동그라미 2번하고 동그라미 3번은 그냥 지워주세요. 하셨죠? (3% 가산세) 월별 가산세 있잖아요.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 가산금. 이건 가산금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가산세로서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오해하지 마. 여기서 그래서 이런 가산세를 포함하여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산세라는 말이 나오면 가산세는 제외한다는 말이 막 뇌리에 박혀 있어가지고 가산세라는 단어만 나오면 무조건 가산세 제외된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렇지 않고 추징 사유가 있을 때 이미 납부한 세금의 가산세가 제외되지만 여러분들이 신고하지 아니하여 고지가 될 때는 이 고지서에는 당연히 뭐가 포함된 금액으로? 가산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고지가 되겠지. 이해하셨죠? 이렇게. 여러분들 가산세가 뭐가 제외되고 가산세가 뭐가 포함되는지 이걸 헷갈리들 하더라고. 그러니까 가산세란 말이 무조건 제외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신고하지 아니하여서 고지가 될 때는 그 고지서에는 당연히 뭐가 포함된 금액으로? 가산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고지가 되겠지. 근데 가산세가 제외되는 경우가 언제나 추징 사유가 있을 때, 추징 세금을 계산할 때 이미 납부한 세금을 빼야 되는데 그 이미 납부한 세금에는 뭐는 제외된 금액으로 한다? 가산세는 제외된 금액으로 한다. 그러니까 가산세가 제외되고 가산세가 포함되는 경우가 언제인지를 기억을 좀 해달라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렇게까지. 자, 근데 예외적으로 중가산세가 있거든요. 자, 예외적으로 중가산세가 있어요. 중가산세 언제예요? 중가산세 80%가 있어요. 80%가 있는데 뭐 하지 않고 신고를 안 하고 뭐 했을 때? 매각했을 때. 자, 다시 한번요. 갑이요. 우리에게 매매를 했어요. 자, 을은 뭐 하고 있지 않다가 등기하지 않고 있다가 이것을 병한테 매매를 했어요. 자, 병의 이름으로 등기를 했다. 이걸 우리는 중간 행약 등기라고 했었잖아요. 을이 적발되면 취득세 내야 된다? 내야 되죠. 적발됐으니까 내야 되겠죠? 뭐 내야 됩니까? 몇 프로?
4% 내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등기하지 않고, 즉 신고하지 않고 처분했잖아요. 그러니까 몇 프로를 더해서 4%에 80%를 더해서, 아셨죠? 가산한 금액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 80%가 세금이 아니라 4%에 대한 80%가 가산하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거기 잘 읽어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산출세액의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뭐 한다? 보통 징수 방법으로 한다. 근데 보통 징수라고 하는 것은 고지서에 한 납부잖아요. 그 고지서에 한 납부가 뭐가 된다? 고지서 할 때 뭐를 포함한 금액으로?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고지해야 된다라는 거. 다만 중과산세가 제외되는 게 있어요. 자, 제외되는 게 있는데, 첫 번째, 뭐 하지 아니한 거? 등기 등록이 불필요하는 거 있죠? 아셨죠? 등기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있어요. 단 뭐는 제외? 회원권은 자, 다시 한번. 그러면 여러분들이 회원권을 사가지고 팔았는데 신고하지 않고 팔았대요. 그럼 중과산세 적용한다 안 한다? 예? 한다. 중과산세 제외의 제외니까. 제 말 이해하셨어요? 네. 중과산세 제외의 제외니까 중과산세 적용한다. 이렇게. 자, 이렇게까지. 아셨죠? 두 번째 또 뭐 있어요? 두 번째, 지목 변경 등 무슨 취득? 간주 취득. 자, 법인 장부의 작성, 보존, 분리행 안 쓸게요. 여러분들 사실상 취득가결이 되는 건 국수 공판장 있죠? 그 장자가 법인 장부였지 않습니까? 그런 법인 장부를 작성하거나 보존하지 않거나 비치하지 않고 있을 때는 몇 프로 된다? 100분의 10. 자, 부가세 면세점. 취득가액 얼마에 할 때는 50만 원일 때는 식세를 부과하지 않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몇 년 이내에, 1년 이내에 그 인접한 토지나 각각 전후에 취득에 관한 사실을 있을 때는 한 건의 토지 또는 취득 또는 일구의 건축물의 취득으로 모아 면세점을 적용한다. 몇 년 이내에? 1년 이내에 인접한 토지나 건물을 취득했다면 이걸 각각 한 건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한 건으로 보아서. 근데 여러분들 이 문장이 시험 문제에 꽤 나왔는데 진짜 이해를 못하겠어. 토지나 건물이 50만 원짜리가 어딨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참.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 더 적어 놓을래요? 하나 더 적어 놓는다면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연부 취득 시에도 면세점 적용될 수 있잖아요. 이것도 좀 웃기는 얘기지만 이때도 연부 금액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총 취득 가액으로 판단하는 거다. 아셨죠?
자, 이렇게까지 기억해내겠다. 자, 취득세 비과세요. 취득세 비과세. 여러분들,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해서 건조한 선박은 승계 취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원시치는 취득을 보지 않는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차량 등의 원시 취득은 비과세인 거예요? 괜히 얘기했나? 자, 볼게요, 여러분들. 무효하고 취소는 어떻게 달라요? 응? 자, 무효와 취소의 근본적인 그 원인, 무효와 취소의 어떤 근본은요, 성립에 있죠. 네. 그럼들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가 충족이 된 걸 성립, 그렇지 않은 걸 불성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죠? 성립을 전제로 해서 무효와 취소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무효와 취소의 다른 점은 또 뭐죠? 그럼 취소는 소급 안 하나? 무효는 소급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효와 취소와 다른 점은 그 근본은 성립을 전제로 하고요. 무효와 취소는 원인이 달라요. 그리고 절차가 달라. 그렇죠? 무효권자가 맞아요? 취소권자가 맞아요? 취소권자가 맞는 표현이지 무효권자라는 표현은 있지가 않죠. 하지만 결과는 어떻죠? 같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여러분들, 무효와 취소의 차이가 있다면 원인이 틀리고요. 그 절차가 달라요. 그렇죠? 하지만 뭐는 같다? 결과는 같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비과세라는 게 있고 감면이라는 게 있거든요. 또는 면제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차량 등의 원시 취득은 그 자체가 불성립이야. 성립 자체로 인정하지 않지. 아셨죠? 그래서 납세 의무가 이제 성립이 됐으면 그 상태에서 비과세나 감면이 있을 수가 있는데, 비과세권자, 감면권자 어느 게 맞겠어요? 감면권자라는 말이 맞다고. 그러니까 비과세는, 감면은 원인과 절차가 다르지만 결과는 같아. 납세 의무가 없어지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민법에서 배우는 무효가 우리 세법에서는 비과세와 같은 효과인 것이고, 취소가 우리 세법에서는 감면과 같은 그런 효과가 있다. 그런 절차다라는 겁니다. 대충 이해하셨죠? 그래서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다. 응? 국가 등에 대한, 국가 등이 부동산을 취득했으면 납세의무가 성립이 됐어요. 그 성립된 납세의무가 뭐가 된다? 비과세가 되는 거야. 당연 비과세라고. 당연 비과세. 아셨죠? 뭐가 필요 없어? 절차가 필요 없어. 예, 이렇게 국가 등이 취득하는 거 뭐하겠다? 비과세하겠다. 근데 그 국가가 외국 국가에, 외국 국가라면 무슨 주의다? 상호주의다. 그죠? 이렇게. 3번, 국가 또는 지자체 등이 귀속 또는 기부 체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기부 체납 조건이에요. 기부 체납 조건 부동산입니다. 기부 체납 조건이 뭐예요? 흔히 사용수익 기부자산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SOC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역사나 우리 KTX 같은 거 역사는 대부분 다 뭐예요? 민자죠, 민자. 네. 이런 민자 들어간 그런 자본들은 다 뭐예요? 민간 자본이 들어된 어떤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이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뭐 하겠다? 비과세하겠다. 20년 또는 몇 년 기간 동안 지난 다음엔 어떻게 돼요? 국가 등에 귀속되는 것을 조건하는 거니까 이거는 비과세하는 것이다. 아셨죠? 근데 다만 국가 등의 귀속 기부 체납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 증여하거나 귀속 등을 이행하지 않은 조건이 변경될 경우는 취득세를 뭐한다? 부과하고. 5번에 보시면 국가 등의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반대급부가 있으면 뭐 하겠다? 과세하겠다. 자, 포인트. 자, 다시 한번요. 정리해 볼까요? 국가 등이 취득하는 거 뭐 하겠다? 비과세하겠다. 기부 체납 조건 뭐 하겠다? 비과세하겠다. 자, 근데 이런 기부 체납 조건의 취득임에도 불구하고 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다면 첫 번째, 조건이 변경됐어. 아셨죠? 다른 사람에게 매각이나 증여를 함으로써 그 조건이 변경됐거나
두 번째는 귀속시키는 데에 따른 반대급부가 제공이 된다면 뭐 하겠다? 과세하겠다. 요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다. 아셨죠? 자, 두 번째. 아까 신탁재산이 취득인데, 자, 신탁재산은 여러분들 신탁을 설정한 자를 누구라고 하죠? 위탁자를 하죠. 위 위탁자가 누구한테 하는 거? 수탁자한테 오는 거. 이거 뭐 하겠다? 비과세요. 수탁자가 다시 위탁자한테 돌아오는 거. 에잉? 비과세. 예? 그 다음에 신탁기간이 종료를 통해서 다시 수탁자한테 오는 거. 이거 역시 뭐 하겠다? 이거 역시 비과세하겠다는 거죠. 여러분들 신탁 재산의 취득은 뭐 하겠다? 비과세하겠다. 이런 신탁 재산의 취득임에도 불구하고 과세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새로운 위탁자가 있을 때. 새로운 위탁자한테 과세가 돼요. 여러분들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20페이지입니다. 찾으셨죠? 근데 이런 거예요. 근데 새로운 위탁자인데 신탁 재산 지위의 이전이 있다는 거야. 그럼들 위탁자가 아버지인데 이 아버지가 수탁자한테 말하기를 야 신탁 기간이 끝나거든 그 신탁 재산을 내 아들한테 줘라는 거예요. 그럼 이 아들은 누구예요? 이거는 새로운 위탁자가 되겠죠? 이 새로운 위탁자는 뭐 하겠다? 과세하겠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두 번째. 조합원과 조합 간에 있어서의 신탁 재산은 취득세를 과세를 해야 돼. 아셨죠? 근데 아까 조합원이 누구한테 조합에게 뭐를 제공해요? 토지를 제공하죠? 그러면 조합이 취득하는 이 토지에 대해서는 취득세 납세는 있어요? 없어요?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취득세 납세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조합원용이라면 당연히 있겠지만 이게 있겠죠. 그랬을 때 취득 시기가 언제냐고. 응? 비조합원용에 대한 것은 납세가 있다잖아요. 아셨죠? 그는 조합원이 조합에게 토지를 신탁함에 있어서 그게 조합원용 거라면 없지. 근데 비조합원용 거는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있겠죠? 그랬을 때 그 취득시가 언제냐고. 이 조합이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이라면 사용 검사일에. 아셨죠? 이 조합이 정비법에 의한 재건축 조합이라면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아까 했었던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렇게.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3번. 법률 규정에 의한 환매권이죠? 찾으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환매가 있었죠? 환매가 가능한 이유가 뭐였어요?
환매가 가능한 이유가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에 매매가 있을 수 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있죠? 이걸 뭐라고 해요? 한마디로 법률의 규정이죠. 여러분들 이거 한마디로 하면 이거 뭐예요? 법률의, 여러분들 내가 환매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 서로 특약에 의해서 환매를 할 수도 있고 또는 법의 규정에 의해서도 환매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 왜 법의 규정을 해놨을까?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내 토지가 중랑구에 신내동에 있는 토지가 있었는데 중랑구에서 도로부지 목적으로 수용을 한 거야. 근데 얼마 있다가 서울시에서 그 신내동 일대를 국민주택 대규모 단지로 사업 시행을 한 거예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도로부지 목적으로 수용당했는데 그 목적이 폐지가 됐잖아요. 그럼 저는 원인 없이 뺏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법률의 규정으로 원 매도자한테 뭘 부여한다? 환매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셨죠? 너 다시 한번 사갈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법률의 행위로, 즉 특약에서 환매를 할 수도 있지만 법률의 규정으로도 환매가 할 수 있더라는 것이죠. 아셨죠? 자, 그랬을 때 개정 전에는 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있었고 개정 후에는 취득세가 있었잖아요. 맞죠? 얘는 뭐였었다? 비과세, 과세. 다만 법률 규정에 의한 것은 둘 다 비과세라고. 그러니까 얘는 여전히 뭐가 되고 비과세가 되고 얘는 과세가 되는데 어디에서?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 뺀 거? 2% 뺀 거. 아셨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에 참고 한번 볼까? OX 체크. OX 체크를 보시면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에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은 취득세를 뭐 한다? 비과세를 한다. OX, X. 과세하죠? 다만 이때 과세는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 뺀 거? 2% 뺀 거. 자, 임시용 건축물 안 쓸게요. 1년 초과하지 않으면 비과세. 다만 사치성 자산은 과세. 1년 초과 시에는 과세. 몇 프로? 2%. 왜? 왜요? 임시용 건축물은 등기 대상이 아니니까. 아셨죠? 자, 5번 나왔어.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개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럼 뭐 기억해라? 납세 의무자가 누군지. 아셨죠? 누가 진다?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진다. 두 번째, 개수가 나오면 세율 기억해야 돼요. 세율 몇 프로? 에? 그렇지. 면적의 증가가 수반되면 2.8%. 면적의 증가가 수반되지 않으면 2%.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문제가 비과세였어요. 여러분들, 개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개수라는 단어는 뭐가 돼요? 대수선이 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걸 말하죠. 맞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비과세는 몇 억이야? 9억이야. 공동주택의 개수는 비과세 하겠다는 거죠. 근데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뭐는 제외? 대수선은 제외라고 돼 있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개수라고 하는 단어는 대수선이 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대수선은 제외,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고? 과세. 시설물 설치로 인한 것만 뭐가 된다? 비과세. 아셨죠? 이제 이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마지막 읽어볼게요. 고기 보시면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에서 괄호 안에 뭐는 제외?
대수선은 제외. 그게 문장에 나왔었어요. 아셨죠? 이렇게. 9억 이하의 주택 관련된 개수리나 취득세에 대해서는 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조금 쉬었다가 등록면허세 볼게요.